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 넘은 보통의 사람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지독하게도 가난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살았던 저의 가족은 총 6명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사남매였습니다. 첫째 형, 둘째 누나, 셋째인 저와 막둥이 동생까지 있었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누나는 1살 터울, 저와 누나는 2살 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막둥이는 5살 터울이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지독하게도 가난한 환경에서 뭐 한다고 자식을 넷이나 낳았을까? 옆집 만순에는 자식이 둘이고 앞집 옥순이네는 셋인데 왜 우리 집은 넷인 걸까? 우리 집이 자식이 넷이라서 가난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가난한 집에 불행하게 애가 넷이나 찾아온 걸까 궁금했습니다. 부잣집인 철중이네 정도는 되어야 애가 넷이어도 굶어 죽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7살 때부터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똥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계속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지독해도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엔 차로 다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골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저희 아버지를 피합니다. 냄새난다고 코 막고 남의 집 담벼락에 딱 붙어서 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는 창피하지도 않냐고 물어보면 지 집은 똥 안 푼대? 하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의 집 똥을 풀어 가는 것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냄새가, 냄새가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고약합니다. 아버지는 콧등에 수건 하나 두르고 일을 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똥이면서 냄새도 고약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양손으로 얼굴을 틀어막거나 아예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푼돈 받고 다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몸에는 언제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는 집에 와서도 여전했고 어머니가 비누로 빡빡 문질러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저희에게 번졌습니다. 집안에 퍼졌고 저희에게 묻어났습니다. 저희의 옷, 살결, 머리카락 깊숙이 아버지가 데려온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피하고 저희 가족을 피했습니다. 지독하게 퍼지는 냄새에 사람들은 코를 꽉 막았습니다. 저희 형제에게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냄새난다고 안 놀아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싫었던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은 싫고 밉고 부끄러웠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저희 가족을 보면 항상 혀를 끌끌 찼습니다. 대부분 저희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런 일 하면서 어쩌자고 자식을 넷이나 낳았냐. 한심하다 한심해. 저 집 애들 꼴 좀 봐라. 어휴 냄새. 보통 이런 내용의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제가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나 저희의 처지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요. 가난해서 쩔쩔매며 배를 고른 것은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이 특히나 유별나게 아주 지독하게 못 살았으니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던 거죠. 이렇듯 저의 어린 시절은 지독하기도 하고 조금 외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원망스럽기도 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뒹굴면서 떼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형도 겨우 졸업한 중학교를 어떻게 가려고 하냐? 막둥이 생각은 안 하냐? 누나는 벌써부터 공장 들어가 일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구냐며 나무랐습니다. 14살이면 어린애가 아닌가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형은 중학교 졸업 후 17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누나는 15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또래보다 키도 덩치도 작았던 저는 써주는 곳이 없어서 공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쬐깐해서 무슨 일을 하겠냐면서요. 아버지가 그런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너는 내 꽁문이나 따라다녀라. 그토록 창피하고 싫은 똥 푸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시커먼 집 나무 기둥을 붙잡고 때를 써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궁둥이를 걷어차며
얼른 안 쫓아오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꺼이꺼이 울면서 아버지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콧등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똥을 퍼날랐습니다. 그걸 이고 가는 건 아버지만 했습니다. 잘못해서 업기라도 하면 길거리가 온통 똥밭이 된다고, 그럼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땐 덩치가 작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내 덩치는 요만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때부터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졌고 17살이 되었을 때는 저희 집에서 가장 크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똥을 이고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자기 덕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키가 커진 17의 저는 드디어 그 일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영영, 영원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보다 힘이 세고, 누구보다 술을 잘 드시고, 누구보다 정신력이 강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언덕길에서 구르시면서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고하지 못한, 뜬금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형은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좋은 건 뭐든지 다 하는 얄미운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안에 큰일이 생기니 장남이 무엇인지를 톡톡히 보여주더라고요. 아버지의 보험금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모아두셨던 돈이 있는지, 집안의 생활비는 보통 얼마나 쓰이는지, 막둥이 학교에는 얼마나 나가는지, 형과 누나의 벌이는 어느 정도인지 어머니와 상의 후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아버지 따라 똥만 풀 줄 알았던 저는 졸지에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은 저를 형이 일하는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 공장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힘을 쓰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제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간 아버지만 쫓아다녀 제대로 된 월급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니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비록 버는 족족 생활비에 보태야 했지만 돈을 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돈을 모은다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이불 공장에서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먼저 군대에 다녀온 형과 바톤 터치 하듯이 형은 제대를 하고 저는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 이불 공장은 없어져 있었습니다. 막둥이는 저희 남매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형의 권유였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보낸 보람이 있게 막둥이는 공부를 잘 해냈고 형은 부담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도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쯤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속상한데 자식이 되어서 어머니 아픈 것보다 병원비가 더 걱정되는 게 너무 파렴치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멍청하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공장이 원단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이 꽤 컸고 원단 자체를 만드는 곳이라 기계도 많고 무거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공장 옆에 숙소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공장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 쓰느니 숙소에서 생활하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집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불 공장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일도 힘들었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공장은 2교대를 원칙으로 했고 하루 12시간을 꼬박 공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돈을 버는 족족 집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돈 조금을 남겨두었는데 그마저도 잘 안 썼습니다. 보풀이 잔뜩 난 속옷을 입고 구멍난 양말을 신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의 반복인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 속옷을 갖춰 입겠습니까? 그렇게 저의 20대 초반 청춘은 공장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은
하루에 두어 번씩 공장을 돌았습니다. 순찰 겸 감시 겸 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형 누나한테랑 군대에서 하도 못된 사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 좀 걱정했는데 신기할 정도로 말이 없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석에서야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장 안에서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은색태 안경을 쓰고 뒷짐을 지고 천천히 공장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과묵한 사장님이 유일하게 말을 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장비를 안 갖추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화내거나 소리치는 게 아닌 꽤나 정중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장갑 끼고 하세요. 위험한 작업이라 손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은 안전에 대해 예민하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에서 사고는 종종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전선에 발을 헛디디는 가벼운 사고부터 중상을 입는 심각한 사고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들을 보면서 나는 꼭 안전하게 일을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전하게 일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다치는 사람들 모두 안전하게 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겠죠. 저처럼요. 그리고 저도 그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야간 근무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1시간 정도 남겨놨을 때였는데 제가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겁니다. 이제 막 아침이 되었는데 제 머릿속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자꾸만 눈이 감기더라고요.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참고 들어가서 바로 자자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조는 그 찰나에 갑자기 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계에 제 손이 끼어 있었고 주변에서는 깍깍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기계에 끼인 제 손을 잡아당겼고 그날부터 저는 손가락 하나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수술 마치고 팀장님이 유급휴가 줄 테니 하루 쉬고 오라고 했습니다. 숙소에서 잠을 잘까 하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도 가족들은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손을 보고 다들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손가락까지 잃어가면서 일을 하냐며 적게 벌더라도 좀 더 편한 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없는 살림에 소불고기를 차려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가슴이 미어져라 속상했습니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데 이제는 손가락까지 잃었으니 이러다 장가라도 한번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식 온다고 본인 몸 아프신 것도 있고 소불고기를 내어주신 우리 어머니에게 다른 건 몰라도 불성실한 자식은 되지 말자 생각했습니다. 책임감 없는 아들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다 큰 막둥이가 제 옷자락을 잡고 가지 말라는 것을 어르고 달래고 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팀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몇 차례나 물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었을 겁니다. 저는 손바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하나 없는 건데 뭐가 문제냐며 전이랑 다를 거 없이 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 무렵부터 공장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색태 안경을 쓴 사장님의 옆에 졸졸 쫓아다니는 여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사장님의 애인이네, 새로 들어온 비서네, 재혼을 했네 어쨌네. 소문은 얼마 못 가서 그 여자가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아빠랑 안 닮았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실제로 각진 네모 모양의 얼굴에 푸근한 체형의 사장님과 다르게 그 딸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얼굴도 갸름했습니다. 그것도 사모님을 보고 모두들 단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사모님을 쏙 빼닮은 외모였거든요. 긴 생머리에 매일 머리띠를 하고 다녔던 그녀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빼앗긴 사람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볼펜으로 끄적이는 모습마저 참 예쁘고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릎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치마를 즐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굽이 아주 낮은 구두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작업복을 입고 있고 평상시에 사복을 입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그녀의 옷 스타일조차도 여신이 입은 드레스처럼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다닐 때보다 그녀와 함께 다닐 때 직원들은 더 긴장을 했습니다. 모두 곁눈질로 그녀를 흘기기 바빴습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참 중후한 멋이 있다 생각한 사장님이었는데 누구든 제 자식 앞에서는 날것이 되나 봅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딸을 곁눈질하는 저희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헛기침을 한다던가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던가 하면서 눈치를 주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딸을 쳐다보지 말라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눈치 주는 것을 눈치챈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썼거든요. 일부러 그쪽은 보지도 않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사장님 눈에는 그 보지 않으려 하는 노력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엄포를 놓은 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신의 딸에게 치마를 입지 말라고까지 하더군요. 그날 이후 그녀는 치마를 입지 않고 발목까지 오는 긴 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부장님과 팀장님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직원이 소문내기를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결혼 5년 만에 생긴 아이이자 외동딸이기에 끔찍하게도 아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좀 더 주의하자 하곤 했었죠. 그녀는 참 성실하게도 사장님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녀가 공장을 오고 간 지 서너 달쯤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원단을 생산하는 큰 공장이기 때문에 큰 기계도 많고 무거운 원단도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더욱 안전에 민감한 거였고요. 만들어진 원단을 옮길 때에는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 같은 것에 싣고 운반을 했습니다. 운반은 항상 천천히, 조심히, 그리고 2인 1조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명은 뒤에서 밀고, 한 명은 앞에서 봐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고는 정말 잠깐의 방심 속에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날따라 생산량이 많아서인지 뭐 때문인지 공장 안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시끄럽기도 했고요. 원단이 계속 왔다 갔다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까지 오셔서 더욱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물론 함께였고요. 원단을 계속 옮기던 직원 둘이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 앞에서 동선을 봐주던 직원이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했나 봅니다. 그럼 뒤에서 밀어주던 사람도 그게 길 한복판이 되었던 뭐든 잠시 멈추거나 다른 사람에게 앞 좀 봐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 잠깐을 못 참고 혼자 움직인 겁니다. 그때 하필 기계 하나가 말썽이라 사장님이 기계를 보러 갔었고 그의 딸은 공장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부적처럼 생기던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공책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바닥에 떨어진 공책을 주운 그녀는 쭈그린 자세로 공책에 붙은 먼지들을 툭툭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원단을 실은 수레가 그녀 앞으로 다가왔고 그녀 앞에 있는 전선들에 수레가 툭 걸리자마자 돌돌 말려있던 커다란 원단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진 원단이 쏟아지며 쭈그려 앉아있던 그녀를 덮친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와르르 원단이 쏟아지자 여자 직원들은 소리를 지르고 남자 직원들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빠도 한 걸음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와 조금 떨어진 거리였는데도 그 순간을 포착한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원단 하나가 제일 먼저 그녀의 다리 위에 떨어지고 그 다음 뭉치가 그녀를 완전히 덮치려던 그때였습니다. 성인 남자 셋이 붙어야 겨우 들 수 있는 원단인데 저는 그것을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초인적인 힘이라도 났나 봅니다. 양손으로 그 무거운 것을 받쳤고 덕분에 그녀 위로 더 이상 원단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그녀의 다리 위에 떨어진 원단을 치우고 제가 손목으로 받치고 있던 원단까지 걷어냈습니다. 100kg도 훨씬 넘는 원단이 사람 키만한 높이에서 그녀를 덮쳤다고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빠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왼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가는 내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날 뻔했다며 자기 때문에 손목이 부러져서 어쩌냐는 걱정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남한테 쓸 마음도 많은 진짜 부자구나. 손목이 부러진 저는 깁스를 하고 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하고도 보름은 병원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사장님의 배려로 손을 다친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이 고되지 않은 사무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 힘드니 잡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잡생각이라고 하면 그녀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생활이 불편했을 텐데 괜찮은지, 회복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궁금증을 풀고 싶었던 저는 공장이 쉬는 주말을 틈타서 그녀가 있는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돈이 많이 없으니 과일 바구니처럼 비싼 건 못 사고 딸기가 있길래 딸기 한 팩을 사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은 봉다리에 딸기 한 팩을 가져온 저를 보고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라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를 말도 해주었습니다. 그 다리 괜찮으세요? 사장님의 엄포 때문인지 그냥 부끄러워서인지 그녀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보름 정도 있으면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고도 목발 생활을 해야겠지만요. 그때 경황이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길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들은 저는 목소리도 곱고 발음도 또박또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호감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있으니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남들과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참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자랑 제대로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공장은 안 바쁘냐? 오늘 쉬는 날인데 여기 온 거냐? 이제 어디 가냐?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몇 살이냐? 이런 질문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있었을까요? 잠시 슈퍼에 갔다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의자에 딱 붙은 엉덩이를 떼어내는 순간 사모님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또 와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말이 대체 언제 오는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때만큼 일주일이 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을지, 점심밥은 먹었을지, 잠은 잘 잤을지, 내가 준 딸기는 다 먹었을지, 혹시 그녀도 내 생각을 할지. 일주일이 흘러 주말이 되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찍이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 8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불쑥 찾아오는 제가 불편하진 않을까 싶어서 병실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창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그녀는 햇살을 조명 삼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한동안은 멍을 때리고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날은 그녀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저였지만 책은 참 좋아했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도 숙소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운 좋게 그녀와 저의 도서 취향은 같았습니다. 같은 책을 많이 읽은 그녀와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녀만 생각해서 그런지 그녀와 마주하는 것이 예전만큼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도 넘게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 딸의 병실에서 마주한 공장 직원을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엄포가 다시 생각나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수요일에 퇴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퇴원이 빨라졌다며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다 나을 때까지는 공장에 갈 수 없다면서 시무룩해했습니다. 시무룩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녀의 발이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그녀를 못 보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었습니다. 점심을 일찍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서 공장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목발을 짚은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공장 뒤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사장님하고 같이 온 거예요? 왜 혼자 계세요? 쉿,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위험하니까 당분간 공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런데 왜 온 거예요?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말해준 책 이야기요. 그 책의 결말이 궁금해요. 그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씩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점심시간에 잠깐, 아주 불쑥이요. 20분 정도밖에 대화를 못 나누는데도 그녀는 굳이 아픈 다리를 끌고 공장에 왔습니다. 저희는 항상 책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것은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한 달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회 속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던 저희는 입맞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슬아슬한 만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정겹게 딱 붙어있는 그 순간을 사장님에게 딱 들켰습니다. 그녀는 당황했고 사장님은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에 있는 저를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딱 한마디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만두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제 마음이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외출을 금지당한 그녀는 겁도 없이 한밤중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좋으니 어디든 좋다고 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오밤중에 자고 일어나 제정신도 아닌 그 짧은 찰나에 저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따를 만큼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얼른 집에 돌아가라고 그녀를 설득시키는데 어떻게 알고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은색 태의 안경을 쓰지 않는 사장님은 처음이었고 점잖은 사장님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녀를 잡아당겼고 그녀는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히 어디서 내 딸을 넘봐? 이 손가락도 없는 등신 같은 새끼가.
같은 공장에 있다고 다 같아 보이냐?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내 딸이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넘어가? 지독한 그지 새끼. 당장 짐 빼서 나가. 내 공장, 내 딸, 내 주변 그 어디에도 얼씬도 하지 마, 이 새끼야. 글에는 이만큼, 딱 이만큼만 쓰지만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들었던 욕 중에 가장 심했고 가장 많은 욕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그녀의 아빠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낭 하나에 필요한 짐들을 우겨넣고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불빛 없는 시골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와 제가 갈 길이 다르다. 그게 우리의 위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저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이 저에게 서울에 가자고 했습니다. 더 늙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요. 저희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첫 시작은 길거리, 그 다음엔 아주 작은 가게였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시간도 있었고 잠도 못 자고 일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장사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동네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누나와 막둥이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누나는 마트 옆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막둥이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냈다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 줄 알았던 형은 마트 단골 손님의 따님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누나는 분식집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하고 딸 하나,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막둥이는 같이 일하는 회사에 1살 많은 상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그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그녀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면서요. 몇 달 뒤 그녀는 시험에 합격했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준 저를 그녀는 허락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한 저희는 아들 둘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여느 가정과 다를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평생 할 고생을 어렸을 때 다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생에는 끝이 없나 봅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봅니다. 큰아들이 17살 때 아내가 사고로 떠났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죠. 내 앞길 모르는데 남의 앞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아내에게 더 사랑한다고 해줄 걸, 더 많이 아껴줄 걸.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아 겪어본 적이 없어 아이들 교육에는 무지했던 저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다 컸다고 해도 아빠 혼자 애들 키우기 쉽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느라 바쁜 아빠 대신 아내의 손길을 더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었고 갑작스러운 엄마의 부재에 고통받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교육을 떠나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인내를 가지고 그 상황을 버티는 것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이 순간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식 양육에 힘썼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가 보고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괜찮아진 다음에는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엄마가 없어 학원도 잘 못 다니고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공부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로 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학원들 찾아다녀 상담도 받아보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형 누나도 제게 유난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엄마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네,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더 해야죠. 그래야 보통의 가정만큼 아이들이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키운 두 아들 모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왔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인생이 참 뭐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애들 잘 키워놓으니 마음이 편하긴 하더군요. 그렇게 잘 키운 아들들 내보내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들과 집에 있어도 대화가 많이 오가거나 북적북적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셋에서 하나가 되니까 이게 좀 외롭더라고요. 괜히 할 일도 없는데 마트에도 나가보고 산책도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맨날 놀이터에 계시는 걸까 궁금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니 자식이 그립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노인네인데 이제 막 파릇파릇 피어난 저 새싹들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아이들을 보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딱히 공원도 없고 노인정도 없다 하면 앉아 있을 곳이 놀이터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적적한 삶을 살던 중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어여쁜 손녀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둘 키워봤지 손녀딸을 보니까 그렇게 예쁘고 신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녀딸 얼굴에서 묘하게 아내 얼굴도 보이는 것이 참 예뻤습니다. 아들들은 허구한 날 맨날 빽빽거리면서 울어댔는데 손녀딸은 우는 것도 예쁘고 참 조그맣고 애교도 어찌나 많은지 맨날 보아도 귀했습니다. 큰아들 집이 제가 사는 집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싹싹한 우리 며느리, 할 말은 다 하고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며느리 복직할 때도 손녀딸 봐줄 수 있냐고 아니면 이모님 모신다고 확실하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쬐깐한 거 하나 잠깐 보는 게 뭐가 힘드냐고.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한데 오히려 좋다고 했고 며느리가 그럼 사람 불렀을 돈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요즘 애들 계산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녀딸 4살 때부터 어린이집 끝날 때 데려오고 집에서 놀아주고 저녁밥 해먹였습니다. 마트야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해주니 오전에만 잠깐 다녀오고 집에서 혼자 있어서 좀 외로울 때도 있었는데 손녀딸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6살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신문을 받아다 읽습니다. 뉴스로 보는 것보다 신문으로 봐야지 더 잘 읽히더라고요. 손녀딸이 집에 있는 신문 보더니 종이 접기를 해도 되냐고 하더군요. 그날 아침에 온 신문이어서 아직 다 못 봤는데 그게 손녀딸 앞에서 중요하겠습니까? 뭐든 하라고 했습니다. 손녀딸이 종이 접기 시간에 배운 것을 꼬물거리며 잘도 접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자를 만들었다면서 제 머리 위에 신문지를 씌워주는데 이게 접은 건지 안 접은 건지 참 요상한 모자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웃어주고 있는데 신문 귀퉁이에 신기한 기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신문지 모자를 벗어서 귀퉁이에 실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40년 전 원단 공장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을 찾습니다. 당신은 책을 좋아했고 나와 동갑이었고 나를 구해주고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내가 같이 도망치자고 했던 것을 당신은 뿌리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당신을 찾고 싶었지만 사는 게 바빠 이제야 욕심내 봅니다. 너무 오래되어 당신의 이름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왼쪽 4번째 손가락에 없던 당신. 이 기사를 본다면 꼭 연락을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40년 전 손가락이 없고 원단 공장에서 목숨을 구해준 저였습니다. 그 기사는 저를 찾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누가 썼는지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고 있다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를 찾고 있던 사람은 40년 전 제가 목숨을 구해주었던 저와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입맞춤을 하고 한밤중에 저를 찾아와 도망가자고 했던 바로 그녀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그대로네요. 그녀가 나를 왜 찾았을까 물어봤습니다. 미안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고 싶었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날 밤 다짜고짜 저를 찾아온 게 미안했답니다. 너무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구속이
너무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기와 취향이 같은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의 존재가 참 단비 같았다고 했습니다. 20대의 불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극단적으로 도망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아버지가 제게 폭언을 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끌고 가는 아버지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폭언을 날리는 아버지가 훨씬 더 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고맙냐? 기사에도 써있더라. 도망치자고 했던 것을 뿌리쳐서 고맙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와 그 소란을 피우고 제가 공장을 떠난 뒤 몇 달 후에 그녀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수술을 했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맙답니다. 그날 내가 그녀를 붙잡고 떠났으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삶을 불행하게 채웠을 테니까요. 궁금증이 풀리고 그녀도 하고 싶은 말을 끝내고서야 저희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고 저처럼 손녀딸이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몇 년 전 사별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저와 멀지 않은 동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종종 만납니다. 좋은 친구로 만납니다. 60대 중반,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보고 나니 내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나이에 불타는 사랑 같은 건 없습니다. 애절하고 뜨거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자체를 시작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있습니다. 많이 아끼고, 많이 존중하고,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저희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그때처럼 미래를 즐기거나 입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 좋은 곳을 함께 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마음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살림을 합친다거나 식을 올린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서로가 지금까지 만들어둔 삶이 너무 꽉꽉 차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어떻게 되었든 저희는 지금의 서로에게 충실하고 더 노력하려 합니다. 혹시 그리운 사람, 찾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한 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